다음 대통령이 어떤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깨 위에 짊어질 이 짐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될 것 같다. 지금 중국 정치가 역사상 가장 불안한 상황이다 지금. 그러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중국 경제 회생 가능성 있는지랑 회생 가능성이 없어요. 재래식 탄도를 가진 탄도미사일 가운데서는 전무후무하죠 이게. K방산의 자랑거리일 수도 있고 요새 방산주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25년도에도 계속 상승세를 타긴 할 것 같아요. 자, 위원님, 이제 러우 전쟁 관련해서 먼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마침내 미 국무부에서 북한군의 참전을 공식 확인했다고 하는데 드론이 사살당한 영상도 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러우 전쟁 지금 북한군 참전 상황은 지금 정확히 어떤 상황인가요? 10월 말쯤에 이제 국정원에서도 언급을 했었죠. 네. 한 15,000명 정도 지금 가 있고 투입이 임박한 것 같다. 근데 이제 11월 내내 사실 크게 이제 북한군이라고 식별된 영상이나 사진은 없었습니다. 근데 그런 기미는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시험지 성격으로 아주 소수의 병력들을 이 러시아군과 섞어서 좀 운용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북한이 어떤 문제가 있냐? 사실 북한도 전쟁을 안 해본 지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분대장급 혹은 이제 장교급들 이렇게 소수를 좀 들여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의심이 되는 영상들도 사실 있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 12월 들어서면서 뭐 뉴스나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대량으로 투입이 됐고 사실 저는 투입된다는 얘기 전부터 그런 예상을 많이 했거든요. 아마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할 거다. 사실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자체가 정말 과거에는 미국과 최강대국이라고 했던 러시아 군대도 지금 저렇게 고전을 하고 있는데 매일매일 과연 북한군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역시나 지금 사상자가 생각만큼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여기서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도 예상하기로는 최근에 이제 영상들이 많이 공개됐잖아요. 하루에 최근 전투에서만 해도 사망자가 수백 명이고 이 부상자가 뭐 1000여 명에 달한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계산을 만약에 해보면 내년 2월 정도면 지금 이제 10,000명 혹은 15,000명 병력 가 있는 걸 예상이 되는데 이 병력이 다 사라질 수 있다. 다 죽을 수도 있고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예측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드론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사망하는 북한군도 보인다고 하는데 그 영상도 한번 볼 수 있으면 보고 이게 소위 말하는 무의미한 소모전 사용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보시는 영상이 이제 북한군이 투입된 전투를 이 하늘에서 드론이 찍은 영상이거든요. 잘 보시면 이 투입된 북한군들을 이렇게 엄호해 줄 수 있는 게 거의 안 보이죠. 네, 거의 이제 허벌판에 지금 이게 지금 떨어지는 건 이제 분산탄을 써서 많은 이제 북한군 병사들을 사살하는 그런 영상인데 지금 보면은 이제 러시아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것도 이제 드론을 잡은 것 같은데 이 박격포 그러니까 지금 돌격하는 북한군 병사들 지원하는 박격포를 운용하는 병사들 이제 찍은 거고 이거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 자폭 드론들이 사람이 조종을 합니다. 그래서 쫓아가면서 지금 막 때리는 게 보이는데 피하죠 막. 그렇지만 이제 근처에서 막 터지고 그래서 사상자들이 사실은 뭐 거의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게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허벌판에서 돌격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전차 장갑차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돌격하는 장병들을 보호하면서 가야 됩니다. 이제 근데 러시아가 그런 걸 하나도 지원을 안 했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기본적으로 돌격하는 방향으로 연막을 친다거나 뭐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전혀 지원 없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드론 공격에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요거 이제 중국산 그 우리 골프장에서 많이 쓰는 이 카트 같은 건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막 부상자들을 나르고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드론들이 가서 이게 폭탄을 떨구고 아니면 가서 직접 충돌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돌격하는 북한군을 저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보면은 역시 예상대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국정원도 발표를 했지만 추가 병력 투입이 예상된다. 사실 저도 전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이제 국정원 발표로 보면 이제 15,000명인데 이 15,000명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 이게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면 또 병력을 데려와야 됩니다. 이런 거를 앞으로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촬영하기 전날 또 나온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한번 그 얘기 한 적 있죠. 저기 서울 불바다 뭐 이러면서 장사정포 얘기한 적 있는데 170mm 이 자주포, 국산 자주포를 또 한 10여 문 이상 지금 러시아로 보내는 영상이 또 나왔어요. 그 러시아 그 내에서 기차에 자주포를 실어서 전선으로 가는 영상이 최근에 또 공개가 됐습니다. 그거 영상도 공개가 된 걸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러시아가 여러 가지 뭐 자주포, 견인포 이런 것도 상당히 좀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리고 요거는 여기서 이제 처음 공개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그 북한군의 일종의 이제 투항을 유도하려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삐라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이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방금 이제 나온 건데 저는 예상을 했거든요. 우크라이나군이 그런 삐라를 만들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런 삐라를 만들어서 드론을 통해서 지금 살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이제 정말 대기하고 있는 전선에 투입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북한군들이 이걸 봤을 때는 심리적 동요가 올 수가 있고, 지금 또 이제 몇몇 영상 가운데는 병원에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 영상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 어차피 이제 치료 다 끝나면 다시 투입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저런 삐라들 보거나 발견하게 되면 심리적 동요가 상당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이 전쟁에 우리 뭐 투입이 하게 되면 이제 네.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PTSD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이게 굉장히 심각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심리적 동요도 발생하고, 실제로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쉘 쇼크라고 해서 1차 세계대전 때도 막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상대방을 향해서 엄청난 양의 포탄 사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모에 있던 병사들이 거의 매일같이 포탄에 의해서 이제 공격을 받다 보니까 이 외상후 스트레스가 온 거예요. 그래서 막 정신적으로 이상이 생기고 막 이랬던 일들이 생기는데 그런 가능성이 지금은 굉장히 높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번 달에 이제 12월에 병력이 투입이 됐지만 내년 1, 2월에는 투항하는 사례도 발생하지 않을까. 그러면 진짜 이제는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나라에 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투항하는 병사들 가운데 일부는 저 삐라 내용처럼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병사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정치 외교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황이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많은 또 찬반 여론이 발생할 수가 있죠. 데려와야 되는 게 맞냐, 아니면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되는 게 맞냐, 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게 보시면 아마 김 작가님도 느끼실 거예요. 엄청 어려 보이는데? 앳돼 보이잖아요. 네네. 이런 친구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제 물론 우리가 주적은 북한입니다. 하지만 이제 북한군도 거기에 포함이 되죠. 하지만 좋든 싫든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정말 불쌍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정말 제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 웬만하면 안 하는데 정말 김정은 아니 어떻게 자기의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주민들을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약간 이제 전선 관련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지금 이제 북한군이 투입된 쿠르스크 전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동쪽에 많이 지금 투입된 걸로 보여지는데, 그다음에 저 지도 이제 위쪽에 보면은 그 러시아군하고 북한군 죽은 사람들 쫙 이렇게 세워놨죠. 여기 쪽에 이렇게 세워놨죠. 그만큼 이제 사상자 수도 드론으로 집계가 가능한 수준까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북한군 같은 경우에는 이 지도 중심으로 동쪽으로 많이 지금 투입이 되는 것 같아요. 8월 달에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쿠르스크로 쳐들어갔고, 그때 획득한 면적의 한 60% 정도로 지금 줄어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설에 의하면 푸틴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1월 말 전까지 이 쿠르스크를 다시 회복해라,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도 아마 이제 더 많은 수의 북한군이 이 쿠르스크 지역에 나타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현재 러우 전쟁 저기 이제 쿠르스크 말고 다른 쪽의 전황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사실은 그 러시아 군이 중동부 지역에서 계속 공세를 하고 있어요. 공세를 하고 있는데 일부 이제 일부 이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복은 하고 있지만 희생자가 그만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방의 이제 여러 기관들에서 나온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그러니까 지금 1제곱킬로미터가 보통 한 평 정도 되죠.
네, 그럴 겁니다. 1제곱킬로미터를 지금 러시아군이 뺐는데 10.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이게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러시아 군의 병력이 그만큼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제곱킬로미터당 10.5명을 뛰어넘었던 전쟁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6.25 전쟁. 6.25 전쟁 그 막판에 1제곱킬로미터당 15.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뭐 그런 일이 절대 있어서 안 되지만 남북 간에 또 한 번 큰 전쟁이 일어나면 그만큼의 피해가 또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고, 지금 러시아군이 처한 상황도 굉장히 쉽진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좀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근데 그 사이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된 지 벌써 이제 한 달 가까이 돼 가는 것 같은데, 취임 24시간 안에 러우 전쟁 종전하겠다고 이전부터 밝혀왔었죠. 내년 1월 이후에는 러우 전쟁 종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겠네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선거 기간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쉽게 끝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 쪽에 생각하는 휴전 방안, 그 다음에 러시아 쪽이 생각하는 휴전 방안,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생각하는 휴전 방안,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생각하는 휴전 방안이 다 달라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지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생각은 지금 현재 전선에서 중단하는 안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우크라이나는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도 종전은 희망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우크라이나도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해서, 병력 문제라든가, 또 한 가지 이제 국력이 소모도 갈 때까지 간 상황이고. 다만 이제 우크라이나는 그러면, 우리도 종전을 원한다. 근데 종전을 했을 때, 우리의 안보를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담보해 줄 것이냐. 이 문제가 되게 크거든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거는 한국이나 일본, 필리핀처럼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상호 방위 조약을 맺게 해달라. 근데 그러면 러시아가 그거 못 받아들이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에서 만약 제2의 전쟁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개입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미국이 원하는 상황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에 문제가 있고, 러시아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지금 러시아가 차지한 땅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우크라이나 군 병력도 러시아 입맛에 맞게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력 수도 줄여야 되고 무기 수도 줄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그건 또 못 받아들이죠. 또 한 가지로는 또 중요한 게 유럽입니다. 유럽에서 지금 우려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역사를 좀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의 기원이 뭐였냐. 당시에 영국의 체인벌린 수상하고 독일의 히틀러하고 일종의 평화 협상 같은 걸 하죠. 근데 그 협상 이후에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은 그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잘못된 평화 협상을 맺으면 또 푸틴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4개 그룹이 생각하는 게 다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보적 책임이나 지원을 유럽 국가가 해라.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이제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휴전하게 되면 평화유지군 성격으로 이 휴전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시면 지금 그 UN 중립국 감시단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휴전협정을 감시하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그리고 상당 기간은 그런 일종의 이제 무장된 병력들이 가서 이 지금 우리 휴전선처럼 이걸 이제 양측이 이런 걸 잘 지키고 있나? 이런 거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트럼프 쪽 생각은 미군은 개입 안 하겠다. 대신에 영국, 프랑스, 독일 군대가 가서 해라. 나토와 별개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입장 차가 지금 다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사실 이제 유럽 각국의 은행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유럽 쪽에서 나오는 뉴스들을 보면 이 동결된 자산들을 지금 꺼내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만약 이 지금 동결된 자산만 가지고도 한 2년 이상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요. 네. 그럼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안이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유럽은 이제 그 동결 자산을 활용해서 계속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죠. 그러면 전쟁이 오히려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예, 그런 전망들도 사실 최근에 모세한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방 이제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 지금 이제 각자의 입장들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 6.25 전쟁도 잘 보시면 휴전 협상을 시작하고 끝나는데 거의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휴전 협상이라는 게 다른 나라 전쟁도 마찬가지만 뭐 1년 이내에 끝난 케이스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일방적으로 이기지 않는 이상 휴전 협상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처럼 서로 비등비등한 상황에 있을 때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최근에는 젤렌스키뿐만 아니라 푸틴도 트럼프가 제안한 휴전에 뭐 관심을 보이는 분위기라면서요. 그렇게 합니다. 이제 젤렌스키 입장도 지금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상황이 휴전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푸틴도 더 이상 하면 이제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러시아의 남자들, 지금 남아있는 남자들은 다 군대 가야 돼요. 그런 그 병력적으로 좀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사실 이제 북한군도 참전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면 푸틴도 한계에 올 수밖에 없고. 근데 지금 이제 푸틴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젤렌스키와 직접 대화 안 하겠다. 트럼프 통해서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젤렌스키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그렇게 되면 더 휴전 협상이 어려워질 수 있고 이제 미국이 많은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이 1월 말에 들어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주고받고 잘해야 되거든요. 이 휴전협상 같은 경우에는 과연 얼마만큼 줄 수 있을지 혹은 받아낼 수 있을지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러우 전쟁 종전의 예상 조건은 좀 어떻게 될까요? 예상 조건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합을 맞춰가는 그런 단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그 합을 어떻게 맞출지가 지금 사실 가장 중요한 관건이고 합이 정말 이렇게 빠른 시간에 안 된다 그러면 장기전으로 또 가는 거죠. 그러니까 2년 이상도 갈 수도 있고 뭐 북한군도 지금보다 더 많은 병력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기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으니까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럼 우크라이나 좀 빨리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협상 자체가 결렬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 4개의 집단들이 생각하는 게 지금 다 다르다. 특히 이제 유럽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잘못된 평화 협정을 맺으면 이게 불똥이 다음은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우리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강하고 실제로 지금 이제 11월 달에 갑자기 독일군이 이상한 계획을 하나 내놨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오퍼레이션 도이칠란드라는 계획인데 독일 연방군에서 나온 계획입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자, 푸틴이 다음에 유럽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그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된다. 라는 게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제 과거의 냉전 시절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만약 전쟁이 소련과 발생하면 가장 먼저 전투가 발생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놓고 나토라든가 그다음에 미군과 여러 훈련들, 연습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냉전이 끝나고 그런 걸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오퍼레이션 도이칠란드 독일 작전은 핵심은 그겁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미국의 증원군을 어느 도로를 이용해서 어디로 배치하고 어떤 철도를 사용하고 이런 거를 다시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럽이 우크라이나전이 끝나도 이 불똥이 유럽 전체로 다시 튈 수 있다라고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좀 북한 얘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북한이 과거와 다르게 오물풍선이나 대남, 막말 이런 거 없이 남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이고 북한 내부는 러시아 전쟁 참전으로 대외 이슈에 대응할 상황이 아니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뭐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군사적으로 지금 큰 대규모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제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포탄만 지금 800만 발을 갖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한 구경의 포탄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포탄을 한 800만 발을 지금 러시아에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군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155mm 포탄량이 최소 400만 발에서 최대 500만 발로 예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럼 그 계산해보면 북한의 800만 발 이게 상당히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큰 전쟁을 치르기에는 지금 쏠 포탄이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로는 뭐 15,000명 정도의 지금 병력이 가 있잖아요. 근데 뭐 지금 여러 관계자들 얘기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북한의 아주 핵심적인 이 특수부대인 특수작전군은 15,000명이 갔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엘리트 부대거든요. 사실 이제 전방에 있는 북한군 부대들은 사실 구색은 갖추고 있지만 이 북한군 장병들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의식주가 해결이 안 돼요. 네,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되고 심지어 아니 저도 그렇지만 저도 군대 가서 농사는 짓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제 먹을 게 많아서 버리는 현상까지 있었지만 북한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것 자체로도 전투력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로는 앞서 영상에도 보셨겠지만 실전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 전쟁 나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군에서 이번에 이제 투입된 북한군들을 관찰하고 나온 결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들판으로 포탄을 맞으면서 뛰어가는데 몇몇 병사들은 자리에 주저앉아 있더라. 예, 그리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워하는 얼굴들이 많이 보였다. 북한도 만약에 전쟁을 일으키면 그 장병들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사실상 지금 김정은은 러시아의 모든 걸 올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남한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국가론 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요번에 이제 뭐 1, 2, 3 비상계엄이 있었을 때 북한이 사실 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당황스러워 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 예측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과거에도 이제 비슷한 상황, 예를 들어서 뭐 12.12 군사반란이라든가 이런 게 일어났을 때도 북한이 사실 이제 그때 이제 김일성 시대였잖아요. 그때도 당황했다라는 그런 탈북자분들의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최고위층들이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굉장히 당황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북한이 굉장히 좀 크게 당황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이국가론 들고 나오면서 뭐 경의선 철도도 파괴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성공단으로 가는 우리가 이제 송전탑도 북한이 다 폭파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25년도에도 이 이국가론을 계속 밀고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와 이렇게 약간 뭔가 무력 대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만들려고 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첫 번째 원인이 일단은 대규모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지금은 많이 없어졌고, 특히 재래식 전력 부분에서 다만 이제 뭐 국지 도발이라던가 아주 소규모의 국지 도발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GPS 전파 교란, 그 다음에 또 오물 풍선, 이 정도는 시기를 봐서 또 다시 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라고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이 한국에 뭐 전쟁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는 이제 뭐 계속해서 많이 들리는데, 정말 높다고 한다면 사실 이번에 우리나라 계엄령 같은 사태가 있었을 때가 한국이 뭔가 어쨌든 안보 내는 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이게 지휘체계도 약간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탄핵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탄핵 표결까지 이런 것가 있으니까, 이럴 때 큰 도발이 없는 걸 보면 앞으로도 크게 사실은 전쟁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겁니다.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최근에 저한테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최근 국회 이제 1, 2, 3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국회에 많은 그 육군에 이 계엄에 동원됐던 여러 부대들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장군들이 나가서 국회에서 그 생각지 못했던 행동들을 보였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야, 저런 사람들이 정말 군을 지휘하는 사람들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근데 저는 이번에 1, 2, 3 비상계엄이나 탄핵을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야, 정말 한국에 주한미군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러니까 북한이 함부로 지금 못하는 이유가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어요, 저도. 야, 주한미군 때문에 쟤네들이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사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데프콘 3,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제 뭐 전쟁 관련된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방어준비태세 3단계가 되면 지금 이제 평시작전권은 우리가 갖고 있지만 데프콘 3가 되면 한미연합사로 넘어갑니다. 이게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미연합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시스템들, 주한미군의 존재, 이런 것들이 북한이 사실상 대규모 전쟁을 못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지금 수단이 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정말 요번에 제가 이제 군사 그리고 국방, 방산을 올해로 한 지가 거의 한 20여 년이 되는데, 이번에 정말 느꼈어요. 정말 주한미군이 없었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을까, 이 상황에서. 그걸 아마 북한이 노렸겠죠. 그런 불안정한 상황을. 근데 주한미군이 있으니까 지금 함부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주한미군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고, 또 트럼프가 방위비 분단 차원을 넘어서 주한미군 한국에서 철수할 가능성, 뭐 이런 것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1, 2, 3 비상계엄 그리고 이 탄핵 정국을 보면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게, 과연 워싱턴은 그럼 한국을 어떻게 볼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뭐 지금 이제 미 국무부 쪽이라든가
물론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지만 이 나오는 특히 이제 대한국 정부에 대한 메시지들을 보면 참 외교적 수사라고 보기 어려운 강경한 메시지들 좀 많이 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 123 비상계엄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정말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게 미국이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공통의 가치, 이제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도 대한민국은 그래도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고, 근데 좀 이상한 상황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 상당한 이제 일종의 불만도 있을 수 있고, 저는 가장 지금 우려되는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잖아요. 과거에 2000년대 초반에 그 조지 W 부시 미 전 대통령 시절에 그게 등장한 게 있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이제 한국이 가져가라. 왜냐면 이제 한국도 지킬 능력이 되지 않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물론 이제 당시에 이제 9.11 테러로 인해서 미국이 아프간전도 일으키고 이라크전도 일으켰던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그때 전반적인 상황은 한국도 스스로 지킬 능력이 되니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국이 가져가라.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실제로도 그런 제의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면 이게 다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이제 사실 저도 이 녹화하기 얼마 전에 그 대만 국방부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이제 대만 절친한 동생이 한 명 있는 대만 사람인데, 어떻게 또 우연히 최근에 한국에서 회의가 있어서 왔어요. 그 친구가 이제 얼마 전에 자기 워싱턴을 갔다 왔고 공화당 사람들하고도 좀 만났고, 또 한 가지로 이제 새로 요즘 이제 떠오르는 워싱턴의 싱크탱크 사람들도 만나봤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제1의 목표가 그거라는 거예요. 중국을 타도한다는 게 제1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쵸. 근데 바이든 정부도 물론 비슷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약간 숨 쉴 만한 공간을 마련해주고 압박을 했었어요. 근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그것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동맹국들에게 아마 강요를 많이 할 거다. 너네 어느 편에 쓸 거냐? 그 강요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게 전작권과 연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너네 중국과 지금처럼 지낼 거야? 아니면 우리 편에 확실히 쓸 거야? 이거를 결정하라고 강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중립적인 태도를 취한다. 그러면 그럼 전시작전 통제권 가져가라, 내가.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도 더 많이 내. 이걸 들고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게 우려되는 상황.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은 사실 이제 우리가 상쇄시킬 수 있는 게 많아요. 그 방위분담금 내역을 잘 보시면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한미군에 대해서 용역 제공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위분담금은 올라가더라도 물론 이제 국민적인 저항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재투자, 국내에서 재투자된다는 개념인데 만약에 전시작전 통제권은 좀 얘기가 달라지죠. 만약에 미국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한국에 주고 너희가 알아서 해,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만약에 북한과 대규모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미국의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사령관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럼 미군의 지원을 받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지금은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겸직하고 있고 또 유엔군 사령관도 겸직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한 4개의 모자를 쓰고 있어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래서 이런 거를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전시에 정말 이 작전이라든가 군 운영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노무현 정부 때도 전작권 환수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있었지만 그거를 강력하게 반대했던 이유가 유사시에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 2기는 그 카드를 다시 꺼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탄핵이 되고 우리가 다음 대선을 하게 되고 어떤 분이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정책이 만약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면 하겠다. 이런 걸 들고 나오면 잘하면 우리가 미국의 약간 동맹국이 아닌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좀 이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뭔가 전작권이 우리나라한테만 있으면 굉장히 자주 국방을 지키고 뭐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게 굉장히 안보에는 위험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 비상계엄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저도 사실 우리 군에 계신 분들을 많이 존경을 하지만, 저 사람들은 보니까, 뭔가 매일같이 전쟁을 준비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반면에 저도 이제 주한미군 쪽 얘기를 들어보면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한국에 오면 비건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로 바뀐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제 한국은 사실 이 야채를 좀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음식에. 예, 그런 한국 음식을 접하다 보니까 아, 이 채식이 몸에도 좋고 괜찮네 라는 측면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공통적으로 미군의 그 구호들 있잖아요. Fight tonight, 뭐 내일 당장 뭐 싸울 수도 있다. 진짜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우리나라 군인들은 이 안보 불감증에 인해서 그 생각을 많이 못하지만 주한미군 사령관은 매일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내일 전쟁이 나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걸 고민하고 신경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한국인의 정서를 이해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비건으로 많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이 사실 이제 북한에 대항한다라는 목적으로 뭐 여러 가지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걸 정말 걱정했던 사람은 미국인인 주한미군 사령관이었다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번 계엄은 동맹국인 미국의 사정 공유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제가 들었는데 한미 동맹 관계에는 문제가 없나요, 이런 것들이? 큰 문제죠. 근데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과거 이제 우리가 계엄을 했던 사례들을 보면 그러니까 4.19 혁명, 그 4.19 혁명 때는 그때는 한미 연합사가 없고 유엔군 사령관이 전 평시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19 혁명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경찰이 발포를 하면서 시민들이 막 사상자가 발생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경찰서가 습격을 당하고 이제 그 당시 내무부 장관이 국방부 장관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더 이상 지금 경찰로는 안 되겠다. 그러니 경비계엄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당시 국방부 장관이 가장 먼저 전화한 사람이 누구였냐? 유엔군 사령관이었어요. 유엔군 사령관한테 지금 상황이 급박하니 한국군 병력을 출동해야 될 것 같다. 사전 고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유엔군 사령관도 좋다, 알겠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한 게 이승만 전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요. 각하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경비계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오케이 해서 경비계엄이 됐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비상계엄으로 확대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5.16 군사혁명이 또 있었잖아요. 그때 사실은 유엔군 사령관이 노발대발했거든요. 왜냐면은 전평시 작전 통제권, 그러니까 이제 한국군 병력 운용에 관련된 것도 유엔군 사령관이 다 갖고 있는데 쿠데타를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었고 12.12 군사반란. 12.12 군사반란 때도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한 평시 작전 통제권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깡그리 무시하고 군사반란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방에 있는 병력까지 빼왔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도 사실 이제 미국에서 미 카터 행정부 시절이었는데 뭐 이건 썰이지만 당시 전두환 씨를 암살하려고 했다. 그런 썰도,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미국이 뭐 조종을 해서 암살하려고 했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 그러니까 이제 12.12까지만 해도 평시작전 통제권이 연합사 사령관에 있었기 때문에 뭐 그전에는 유엔사 사령관이 있었고, 그러니까 사전 통보가 사실은 그전까지는 했어야 되는 거였어요.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90년대 초반에 평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데프콘 4라 평시입니다. 그럼 작전 통제권은 우리 군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전 통보할 의무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미국과 동맹이자 혈맹이잖아요. 그렇죠. 사전 고지 정도는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급 정도. 이러한 할 것 같다. 동의는 안 받더라도. 네, 할 것 같다 정도는 알려줬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되는 게 이렇게 언론 나온 걸 봤을 때는 외교부 장관도 주한미 대사가 계엄이 터지고 나서 상황을 인지하고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 받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워싱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한국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동맹이 아니었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요건들을 좀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향후 좀 한미 동맹을 어떻게 워싱턴이 볼 거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다음 대통령이 어떤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지금 이 어깨 위에, 물론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어깨 위에 짊어질 이 짐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한미 관계의 복원, 그다음에 이런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성 문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 국무부가 발표하는 걸 잘 보면 우리 한국 정부보다는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주의 복원성에
감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한미 관계 변수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왜 동맹국인 미국의 계엄사나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반대할 거니까. 당연하죠. 미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리고 지금 또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뭐 이것도 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윤석열 정부가 좀 잘못한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잘못을 했냐면, 해리스가 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 예를 들어서 일본이나 호주나 뭐 유럽 나라들은 이 미국 대선 때 바이든, 해리스 양다리를 했어요. 근데 우리 정부만 해리스 쪽에 올인을 한 거예요. 그 캠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선 이 캠페인 할 때 거기만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굉장히 화가 났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적인 연결 라인이 없다 보니까 뭐 종교계, 특히 우리나라 이제 개신교 쪽이 좀 우리 미국 개신교하고 연관성이 높잖아요. 그리고 공화당은 또 전통적으로 개신교 쪽이 좀 강하고, 그래서 그런 막 라인 찾느라고 난리도 아니었다라는 좀 썰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또 이 윤석열 정부의 좀 오점 중에 하나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다음 정부가 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 지금. 네, 그렇게 좀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주한미군을 단순히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용도에서 동아시아 유사시 중국과 대만 전쟁 시 활용 가능하던 주한미국의 성격을 미국은 바꾸고자 노력해왔는데, 이번 계엄 사태 이런 상황과 연결된 부분이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져가라 그러면 의도가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한국 눈치 안 보고 주한미군을 우리가 필요한 곳에 쓰겠다.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에 보시면 주한미 공군이 있고, 그 다음에 육군이 있고, 해군이 있습니다. 근데 해군 해병대 다 있는데, 해군 해병대는 사실상 이제 유사시에 대비해서 일종의 조그만한 이제 연락사무소 성격이고, 핵심은 공군하고 육군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육군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여단, 특히 이제 스트라이커 여단이라고 차량형 장갑차를 갖춘 여단이 순환 배치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한국 눈치 안 보고 뭐 대만이 진짜 전쟁이 나면 투입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은 최근에 보면 한반도에서 연습하는 것도 있지만 뭐 오키나와라든지 심지어 지금 이제 베트남도 가고 막 이러거든요. 전투기나 공격기들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주한미군은 이미 성격이 변했어요. 그런 이제 대만 유사시를 대비한 여러 가지 연습들을 한반도 외에서 지금 하고 있고. 반면에 주한 미 육군 병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못하고 있지만, 네. 전작권 전환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향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그런 이제 그 전문용어로 그걸 얘기합니다. 전략적 유연성 문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굉장히 좀 불거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잘못하면 이제 주한미군이 만약에 정말 뭐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거기 개입하게 되면 잘못하면 우리도 거기에 또 이제 피치 못하게 또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동북아 정세를 좀 흔들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동북아 정세에서 중국이랑 대만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중국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11월에 갔다 왔어요. 네. 중국인들의 삶, 중국 경제 좀 어떤 것 같으세요? 가보니까 직접. 최악이에요, 최악.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저도 사실 이제 2000년 중반에 중국에서 한 5년 넘게 살았고, 왔다 갔다 한 걸로 치면 한 15년 정도 되는데, 제가 아마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본 것 중에 지금이 가장 최악인 것 같아요. 얼만큼 안 좋아요? 요즘 중국에 비자 우리나라 네. 그 해줘가지고 엄청 많이 간다. 저도 그 혜택을 봤는데, 저는 이제 자주 왕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복수 비자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출입국 심사하는데, 심사하는 사람이, 너 2개 중에 어느 걸로 할 거야? 그랬더니, 무비자로 할 거야? 아니면은 비자 쓸 거야? 그래서, 편한 대로 해라. 난 상관없다. 그랬더니, 그럼 무비자로 해. 그래서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럼 이걸 왜 해줬을까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 번째로는 지금 이제 간첩법 이런 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중국 여행을 잘 안 가요. 왜냐면 잘못 가면 잡힐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이제 최근에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무비자 국가들을 늘려주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은 또 가깝고. 또 한 가지가 사실은 외교적인 게 있어요. 그 안에는. 그 외교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갑자기 그럼 중국이 왜 우리나라를 무비자 해줬을까? 네. 지금 사실 이제 북한이 러시아랑 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은 상당히 그 상황이 지금 불편해요. 근데 대놓고 얘기는 못 해요. 왜냐? 대놓고 얘기하면 더 끈끈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베이징 가서 여러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이 상황이 지금 불편하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그래서 들고 나온 게 뭐냐면 사드 배치 이후에 관계가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러면 그럼 한국을 다시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겠다.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나온 게
그럼 한국도 무비자 정책을 하자. 그리고 워낙 지금 중국 내수가 안 좋으니까 네. 관광도 안 오고 뭐 우리나라가 인구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관광을 많이 다니는 해외로 관광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거라도 와서 이 사람들이 돈을 쓰면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으니 예, 그것도 담겨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상황이 안 좋고 저는 지금 제일 우려되는 게 뭐냐면 과거에도 중국에서 이제 묻지마 살인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네. 근데 그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신장 위구르 독립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구르족들이 뭐 기차역이나 이런 데서 활부림을 일으키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면 차를 갖고 막 돌진해서 사람들 죽이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와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묻지마 살인이 자주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도시도 그렇고 뭐 이선 도시도 그렇고 10월 말에였나 중국의 그 마카오 반대편에 있는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주하이라고. 저는 이제 주하이를 자주 가봐서 잘 아는데 주하이가 사실은 중국에서도 그래도 꽤 살기 좋고 경제적으로 부자인 동네예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밤에 되면 광장에 나와서 뭐 광장에서 춤도 추고 운동도 하고 막 이래요. 그 주하이는 이제 아시다시피 마카오 쪽에 있다 보니까 가을 겨울도 춥지는 않아요. 근데 거기서 광장에서 차로 사람들 밀고 간 거예요. 중국이 발칵 뒤집어졌거든요. 근데 그전에도 상해에서 백화점에서 막 칼로 막 여러 사람 무차별 죽이고 이게 사회 현상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배경을 잘 보면 월급을 못 받거나 그런 문제들이에요, 다. 그게 내포하는 의미가 뭐냐? 중국 경제가 그만큼 안 좋다. 먹고 사는 게 힘들다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중국에도 이제 우버 같은 게 많습니다. 뭐 저도 사실 중국 가면 그거 다 쓰는데 그거 하는 기사들이 확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몇 천만 명이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갑자기 그럼 몇 천만 명이 왜 늘어났겠냐? 기존에 있는 회사에서 잘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차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스마트폰하고. 그리고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이 회사에서 지금 사람 잘라내는 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 35살 이상이 되면 자른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40, 50 이렇게 되는데 중국은 35살 되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중국이 인구가 많잖아요. 네. 뭐 13억, 14억 얘기하는데 이 각 회사들이 지금 이 상황이 오기 전에 뭘 했냐? 공장 자동화를 많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금 전기차 들어올라가는 BRD라든가. 근데 공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람이 할 게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공장 자동화가 잘 돼 있어서. 네. 그러니까 한 대 팔면 많이 남는 거죠. 인건비가 줄어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중산층이 무너지는 거죠. 35살 잘리고 나오면 할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배달업, 그 다음에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공유 플랫폼들 이런 데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놀란 게 뭐냐면 이번에 베이징 가서 놀랬던 게 뭐냐면 제가 처음 중국 간 게 사실 2005년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가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중국 가시면 발 마사지 많이 받으시죠. 그렇죠. 베이징에 이제 발 마사지를 받으러 이번에 갔었는데 그전에도 설마 했는데 과거에는 이제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발 마사지 받으러 가면 제가 올해로 나이가 이제 47 정도 되는데 그때는 이제 30대였으니까 가면 저보다 다 나이가 어렸어요. 이 발 마사지를 하는 사람들이 막 저기 시골에서 올라온 그런 이제 우리가 농민공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은 가보면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 젊은 친구들이 그런 힘든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도 있죠. 네. 경기 안 좋죠. 그다음에 지금 직장에서 잘려나가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향후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중국 역사를 잘 보면 실업률이 높아지면 그 뒤에 뭔가 일이 꼭 한번 큰 일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이 단순히 경제 문제를 지금 넘어서고 있다. 이게 잘못하면 정치 문제로 비화될 수 있고, 그다음에 대만 쪽에서도 그런 얘기 하는데 지금 중국 정치가 역사상 가장 불안한 상황이다 지금. 왜냐면 후임자가 없잖아요 지금. 시진핑다. 다음이 이제 없으니까 만약에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다거나 뭐 안에서 정말 뭐 중국 그 공산당 역사 보면 그런 일 많았거든요. 갑자기 밤에 베이징 주변에 군대들이 막 출동해가지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이런 경우 많았었거든요. 알게 모르게.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도 좀 보여져요. 경제가 힘들어서 중국인 분들이 가성비나 초저가 상품만 찾는다는데 그런 것도 막 느껴지던가요? 느껴지죠. 그러니까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일단 사람들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공유 플랫폼들, 배달업 큰 백화점 앞에 가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배달 종사하는 사람들 오토바이 이제 중국에서 보통 오토바이 잘 안 씁니다. 이제 전기로 하는 이제 그런 걸 많이 쓰는데 그냥 쭉 서 있어요. 다 서 있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받기 위해서 코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많이 보이고 그리고 이제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다 위축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중국 뭐 각종 은행에서 물론 이제 지방의 조그만 은행들은 망한 데도 많지만 은행에서 지금
은행에 벌어진 일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전통적인 투자 개념을 좀 설명드리자면 재테크를 통해서 이 돈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아껴서 저축해서 돈을 모으는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저축률은 굉장해요. 돈이 계속 은행에 쌓여. 근데 은행 입장에서는 그럼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네. 아니면 그러려면 이제 대출을 통해서 이제 마진을 받고 막 이래야 되는데 대출은 안 되고 계속 저축은 하고 죽으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심지어 제발 좀 대출 좀 해라. 근데 이제 기업들이 힘드니까 대출을 못 하는 거고, 네. 개인이나. 네. 그리고 지금 부동산은 망했잖아요, 지금. 지금 봤을 때 지금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래서 향후에 이제 중국 정부가 꺼내들 카드가 하나 있긴 합니다. 뭔데요? 노후주택을 빨리 없애버려라. 지금 왜냐면은 이제 개혁개방 시대에 졌던 건물들. 이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 나온 얘기가 이제 뭐 안전진단을 강화해서 저런 것들을 이제 다 없애버리려는 좀 약간 그런 계획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하고 부동산의 개념이 다르잖아요. 돈 주고 샀지만 그 나라에서 빌려준 거 아니에요, 몇십 년을. 중국은 사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다시 이제 활성화시킬 가능성도 있죠. 중국이 경기 부양책 펼치고 있잖아요.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몇 달 전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주시장 관련된 것도 풀고 했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자살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부양책을 펼쳤는데 네, 그거 믿고 올인했다가 망한 애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실제로 이제 중국 SNS나 이런 데 보면 뭐 이제 당국이 지워버리긴 하지만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사람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아마 트럼프 2기 행정부 내년 1월 말에 들었으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한 번 더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약발이 먹힐까가 좀 지금 이제 핵심 상황이고. 근데 이제 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요즘 중국 은행들이 제발 돈 좀 빌려가시라고 계속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중국 경제는 그럼 왜 이렇게 안 좋아진 거죠? 중국인들이 실제 생각하는 이유랑 아니면 진짜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가장 큰 이유가 정치라고 봅니다. 정치.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경우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우리나라는 세 단계가 있었습니다. 산업화 단계가 있었고, 민주화 단계가 있었고, 그렇죠. 정보화 단계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세 단계가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이 단계를 거치면서 자유로워지고 네. 시장도 공정화돼가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그리고 개방화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제 전통적인 제조업은 사실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만 뭐 K-팝이라든지 우리가 이전에는 야 이게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었어?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새로운 수출 상품이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라면이라든가 불닭볶음면. 네. 근데 중국은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묻지마 살인 사건이 많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유의 그게 있어요. 억압된 상황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눌려져 있는 거예요. 이 눌려져 있던 게 극단의 상황에 가면 그런 이제 묻지마 살인으로 폭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아무리 인공지능을 하고 전기차를 정말 잘 만들어도 첫 번째, 일단 미국의 입장은 어떻게든 중국을 잡아뜨리겠다. 그러려면 이제 문화로 가야 되는데 중국의 이제 문화 산업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13억, 14억에 달하는 내수 시장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만 해도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세계 시장 안 나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가 안 좋죠, 다. 자국용밖에 없죠. 내수가 워낙 크니까. 네, 그래서 그것도 있고 이제 과거에는 잘 보시면 중국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인 영화제에서 상 받고 했던 게 많았어요. 옛날 재밌는 시절 많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홍콩도 맛이 갔잖아요. 홍콩 영화도 중국, 홍콩 영화, 네. 르와르 시절. 다 맛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인이 뭐냐? 중국 정부가 통제를 하면서 다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저는 좀 굉장히 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좋았을 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후진타오 원자바오 시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당이나 정부가 통제는 했지만 숨쉴 공간을 만들어줬거든요. 지금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전으로 회귀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기술 발전이나 이런 데는 어마어마한 국가에서 쏟아붓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중국 사람들에 대한 자유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새로운 뭔가가 탄생하기 어렵다는 거죠. 반면 우리나라 이제 그런 단계를 거치면서 여러 산업들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 개방화되면서,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약간 이제 1, 2, 3 비상계엄이랑 뭐 이런 탈핵 때문에 위축은 됐지만, 뭐 서울시내 다녀보신 분들 알겠지만 요즘은 명동이나 이런 데 보면 한국 사람보다 외국 사람이 더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관광이라든가 문화산업으로 사실상 이제 새로운 수출길을 뚫고 있고 한다라면 이제 중국은 그런 여지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중국 경제 회생 가능성이 있는지랑 뭘 해결해야 될까요? 회생 가능성이 없어요. 실제 중국인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투자를 안 하죠. 그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을까. 특히 저는 지금 제일 크게 보는 게 펜타닐, 마약 문제. 마약. 네. 심지어 워싱턴에서 이제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 중국을 때릴 수 있는 또 새로운 수단이 펜타닐이 될 수 있다. 이걸로 압박할 수 있는 거죠. 뭐 어떻게 압박해요? 왜냐하면 펜타닐의 그 제조에 필요한 재료들이 중국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관세도 때리고 만약 니네가 개선책을 안 내놓으면 계속 때린다. 그게 아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로운 대중국 압박 카드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실제로도 또 소식이 들리고 있고 갔다 왔던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실제 미국에서 마약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 펜타닐, 그러니까 기존에 뭐 인공지능 제한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기차 관세 문제, 기존에 있는 거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로 이 펜타닐 문제를 들고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군사적인 압박도 25년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하면 지금보다도 세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일례로 2017년에 한반도에 막 위기설이 막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18년도에 4.27 남북 정상회담하고 이 미국의 군사적 방향이 한반도에서 대만 해협으로 쓱 옮겨갑니다. 그래서 뭘 하냐? 그전엔 안 하던 걸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 해군 군함들의 대만 해협 자유의 항행 이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변에 막 이 미군의 전략 자산들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를 공개적으로 막 보여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2기 행정부, 그게 이제 트럼프 1기 때였거든요? 2기 때는 이게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막 크게 막 지금 뭐, 올해만 들어서도 한 3번 정도 그런 훈련을 했잖아요. 그때 훈련 때는 안 나타나지만 중국이 예상 못하는 시간대에 갑자기 깜짝 쇼 같은 거 크게 벌일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누르는 거죠. 우리한테 대들지 마. 우리 너희를 압도할 전력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압박을 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25년에는 한 뭐 하반기 되면 좀 노골화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북한 대사관도 가보셨다고 들었는데 좀 거기서 놀라신 게 있다고요? 지금 제가 앞서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북중 관계 안 좋다. 이번에 가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제 베이징에 가시면은 그 대사관만 모여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사관 외곽 경비 이거를 누가 하냐면 중국 무경이에요. 그러니까 무경 그러면 이제 모를 수 있으니까 설명드리면 우리로 치면은 군사경찰 아니면 헌병 그런 애들이 이 외곽 경비를 담당을 해요. 8월에도 제가 이제 갔었는데 이제 거기 이제 현지 한국 특파원하고 같이 점심 먹고 한 바퀴 돌았는데 사진 찍으려고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무경 애들이 잡아간다고. 찍지 말으시라고 그랬어요. 11월에 갔는데 이젠 찍어도 된다고. 찍어도 뭐라고 안 한다고. 그게 뭐냐? 중국이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맘대로 해. 우리 북한 관련된 거 신경 안 쓸게 이제. 대사관 요 경비하는 것도 그전에는 막은 거는 이제 북한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겠죠.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좀 그만큼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후문 쪽에 상점들도 문 닫은 데가 많고. 상점은 왜 문 닫아요? 사람이 없다는 건가? 제약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북중 경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무역에 있어서도 중국 세관에서 꼼꼼하게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미사일에 사용될 수 있는 부품이라든가 전자부품들 그런 것들도 다 잡고 그다음에 뭐 일설에 의하면은 지금 이제 중국에서 북한으로 보내는 원유 파이프라인이 있거든요. 이것도 좀 잠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왜냐면 근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에서 주니까 그러면 그래? 중국은 이제 파이프라인을 이제 수도꼭지 조금 잠궈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럴 정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우리나라에 막 이제 러브콜을 하고 막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 경주에서 이제 에이펙이 있어요. 에이펙 때 제가 봤을 때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오지 않을까 지금. 그만큼 한중 관계가 회복될 여지가 좀 있다는 거네요. 의지가 있다는 거기. 회복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과연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만약에 다음 정부가 거기에 동조해서 그럼 얼마만큼 움직이느냐. 근데 이게 잘못 움직이면 이제 미국이 난리가 나는 거고.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뭐야? 일본하고 호주는 지금 대중국 노선에 앞장서고 있는데 한국은 뭐니?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어쩌면 굉장히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국이 좀 무기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한국 무기는 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국군의 날 때도 나왔지만 많은 우리 밀리터리 매니아들의 신금을 울리게 했던 뭐 현무 5 사실 이제 해외 수출은 못합니다.
왜요? 해외 수출 못하는 이유가 미사일 통제 체계,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미사일 통제 체계가 이제 MTCR이라고 있는데, MTCR은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 300km, 그 다음에 탄도무게 500kg 제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MTCR 자체는 이제 미국이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하는 거는 이제 한미 미사일 지침이 폐기되면서 가능한데,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건 안 돼요. 만약 다른 나라에 수출하면 우리나라가 제재를 받아요.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사실 탄도미사일을 해외에 수출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 폴란드. 22년도에 이제 우리가 천무 수출하면서 CTM-290이라고 이제 한국형 전술지대지 미사일의 폴란드 버전. 여기 CTM-290이 그럼 왜 290이냐? 사거리가 290km. 300km 넘으면 안 되니까. 네. 그걸 이제 첫 탄도미사일 해외 수출을 했고, 최근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지금 이제 중동 국가도 수출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몇몇 국가가 미국과 이제 타협을 봐서 요 나라들이 원하는 사거리는 이제 500km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탄도 무게하고 이제 사거리 이거를 이제 밸런싱을 해서 탄도 무게를 줄이면 사거리가 금방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사거리 500km짜리를 지금 이제 구매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미 정부하고도 협의를 이미 마쳤고 미국도 오케이 했다. 그래서 25년도에는 아마 사거리 500km짜리 국산 탄도미사일 수출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현무5 그럼 위력은 어느 정도 이게 재래식 무기 중에서는 세계 최대인 건가요? 그쵸. 이제 재래식 탄도를 가진 탄도미사일 가운데서는 전무후무하죠, 이게. 전무후무한. 어떻게 보면 우리 이 K방산의 자랑거리일 수도 있고,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특수성이 가진, 그러니까 만약에 핵이 있으면 사실 이건 만들 필요 없는데, 그렇죠. 핵이 없으니까 만든 거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벙커버스터 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하 깊숙한 목표물을 때리는 그 기능은 없어요, 지금은. 있다고 들었는데. 아예 없어요. 없어요. 잘못 와전된 거고. 그래서 뭐 김정은이 지하에 있어도 잡을 수 있는 거다. 와전된 거고, 지금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국군에 할 때 공개했던 거는, 현무5A로 보시면 됩니다. 현무5A. 네, 현무5A고, 이 지하 시설을 관통한 능력은 없고, 대신에 지상에 있는 걸 거의 초토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추후에 B형, C형, 이제 업그레이드된 모델들이 나올 거예요. 네네네. 제가 들은 바로는 B형 정도가 이 벙커 버스터 기능을 갖고 있거라고 지금 이렇게 하고, 그래서 현재 이제 개발 중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다만 지금 국군에 할 때 공개했던 거는 지상에 있는 걸 사실상 초토화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초토화는 얘기해 주셔서 이 초강력 기물 미사일 가진 현무5가 뭐 핵무기도 대체 가능한 수준인 건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뭐 몇 개 정도 합치면 핵무기 정도의 파워다 얘기하신 분도 있어서. 저도 계산해봤는데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 15킬로톤, 20킬로톤의 정도의 파괴력이나 그 다음에 이후에 그 방사능으로 인한 낙진에 의한 피해, 이런 것들하고 다 비교를 해보면 역시 핵무기와는 상대가 안 되는데, 이 위력 측면에서는 소형 전술 핵무기, 예를 들어서 뭐 수킬로톤 정도의 위력 정도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개발한 목적은 겁니다. 이제 평양을 사실상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건물들 다 없애버리겠다.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지금 현무5A는. 근데 궁금한 게, 제가 이건 밀리터리 잘 몰라서 그런데 이 현무5의 파괴력이 뭐 어쨌든 뭐 있을 거잖아요. 그 파괴력은 어떻게 측정을 해요? 그러니까 현무5를 실제로 쏜 적이 있나요? 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뭐 다른 뭐 대포나 미사일이나 저도 뭐 군대에 있을 때 저 M60 기관총이라든가 총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죠. 그다음에 뭐 수류탄도 던져볼 수 있고, 크레모가 터지면 정말 그쵸, 공기가 그쵸. 빵 저 멀리서도 흔들리는데. 우리가 이게 현무5 사업 자체가 비닉 사업이라고 합니다. 비밀 사업들. 비밀. 근데 이제 전문 용어로 하면 이제 비닉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무인기 뭐 이런 것들 다 비닉 사업이에요. 유도탄도 그렇고. 이 현무5는 그 중에서도 핵심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게 실험을 많이 했어요, 그동안. 어디선가. 네, 어디선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행 시험도 했고, 실제 쏘는 시험도 해봤고, 탄두도 터트려봤고, 다 했어요.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저는 그 기지도 어디 있는 줄 아는데,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제가 본 우리나라 군사시설 가운데, 현무5로 운용하는 기지, 제가 본 우리나라 가장 보안이 확실한가요? 군사시설 가운데 그렇게 큰 시설을 본 적이 없거든요. 아무래도 워낙 큰 미사일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제 대부분 다 지하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무5가 크기가 거의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이에요. 무게나 길이가.
그러다 보면 그거를 이제 지하에 이렇게 막 하고 지상으로 올라오고 막 이러니까 지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저럴 바에 그냥 지상에 차라리 그냥 이렇게 지하 4일로 우리 ICBM 이렇게 4일로 쏘듯이 4일로 이렇게 지하로 파서 이렇게 미사일을 딱 놓잖아요. ICBM들. 저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저런 미사일은 뭐, 유일무이하죠, 유일무이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했는 게, 네. 그 항모파이가 늘 재래식 네. 최대 무기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재래식과 아닌 거는 뭐가 다른 거예요? 핵을 안 쓴 거죠. 핵이나 이제, 우리가 흔히 대량 살상 무기라고 얘기합니다. 핵, 화학무기, 생물무기. 이걸 빼고서는 다 재래식 무기라고 거의 봐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생각하면 재래식이라고 하면 응. 되게 옛날 무기, 예. 뭐, 이렇게 재래식. 그러니까 이게 용어가 가진 그. 군사 영어를 잘못 번역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컨벤셔널 이제 뭐 이런 건데 이거를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면 재래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게 뭐 과거의 무기고 이런 건 아닙니다. 자, K방산 인기 여전히 굉장히 높죠. 지금 제일 많이 수출되는 거는 현무는 지금 수출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뭐가 수출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요새 방산주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네. 25년도 좀 전망을 여기서 간단히 드자면 25년도에도 계속 상승세를 타긴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선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게 천무라고 우크라이나 전 통해서 많이 나온 게 이제 하이마스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연장 로켓포. 천무가 지금 사실 이제 이 북유럽 국가들이 좀 도입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무가 잘하면 25년도에 북유럽 몇몇 국가들 계약 소식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25년도는 주목해야 될 지역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중동. 중동 국가들이 아마 좀 대규모 좀 계약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K9 자주포를 사실은 그 UAE하고 사우디가 2019년도에 사실 K9 자주포를 살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K9 자주포 같은 경우에 이제 엔진하고 트랜스미션을 합쳐서 파워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파워팩이 독일 거였어요. 근데 그때 이제 사우디 이 빈살만 형이 자기를 까는 사우디 기자를 튀르키예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납치해서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이 발칵 뒤집어졌죠. 그래서 독일이 그때 사우디에 제재를 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독일산 파워팩 수출 허가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출이 좌절됐었는데 올해 드디어 이제 우리가 국산 파워팩을 만들었거든요. 그럼 이제는 사우디가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우디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저는 이제 지금 이제 KDY 랩이라는 방산 컨설팅 회사를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 지금 이제 그 우리가 향후에 K방산이 수출할 수 있는 국가가 어디 있을까, 어떤 제품을 하면 될까 좀 요즘 보고 있는데 사우디가 지금 이제 노후 전차, 그 다음에 노후 자주포, 그러니까 노후 견인포 이게 되게 많아요. 교체해야 될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올해 좀 그게 수출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고 또 한 가지로는 UAE도 좀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거리 500km 탄도미사일도 중동 국가 수출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 천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우디하고 UAE도 사갔거든요. 이 천무에서 한국형 전술지대지 미사일을 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향후 수출 가능성이 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사실 이제 1, 2, 3 비상계엄하고 탄핵 때문에 요새 이슈가 안 됐는데 그 LSM이라고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독자 개발한.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UAE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지금 우리가 천궁2 미사일 수출했고 천궁2 미사일은 이제 탄도미사일을 유혹할 수 있는 고도가 한 20k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그걸로는 사실 이제 불안하죠. 왜냐면 이제 미사일 방어 체계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멀티레이어, 다층 방어 체계를 이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LSM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도 60km 이하에서 요격이 가능하거든요. 탄도미사일 요격을.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이제 천궁2 LSM을 갖추면 자기네 나라만의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사실 지금 천궁2를 구매한 UAE, 사우디 이런 데서 LSM 구매도 지금 굉장히 적극적이고 나서고 있고 이제 개발이 완료돼서 양산에 들어가려면 좀 이제 1, 2년 시간이 걸리는데 아마 우리나라 공군의 이제 전력화가 되면 UAE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다음으로 살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조선 관련된 것들 이제 조선 이제 군함 특수성 관련된 것들도 최근에 뭐 주식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요새 뭐 하나오선도 그렇고 HD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비상계엄 탄핵 정부에 상관없이 계속 좀 상승세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제 노후 군함에 대한 대체 수요가 왔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이게 사실은 이제 트럼프 2기 행정부
때 아마 이제 본격화될 것 같은데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뭘 하려고 그랬냐면 지금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이 군사력의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해군은 사실 이제 배 척수에 있어서는 미 해군을 앞질러 버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했던 게 뭐였냐면 미 해군이 군함 355척을 보유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355척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1기 행정부 때 못했어요. 바이든 행정부도 일부는 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아시다시피 이제 많은 산업들이 그때 조업을 못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잖아요. 조선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일을 못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군함을 건조하는 기간도 길어지고 그다음에 비용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 노동자들이 회사를 떠나서 다른 데로 취업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 배달하거나 막 이런 데로 가버린 거예요. 지금 미국 그래서 이제 군함 건조된 부분이 굉장히 취약해져 있거든요. 그거를 아마 이제 좀 한국 기업들이 와서 미국 내 조선소 좀 짓고 군함 만드는데 좀 니네가 좀 해라. 그래서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조선업 얘기한 게 일반 배 얘기한 게 아니에요. 군함 얘기한 거예요, 군함. 그래서 이제 하나오션은 미국 내 이제 필리 조선소 인수를 했고 참 촉이 좋다라고 보는 게 좀 미리 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미국 내 돌아가는 걸 좀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내 조선소 인수를 했고 심지어 지금 미 해군 호위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조선소가 미국 내 조선소를 인수해서 건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이 조선소들 특히 이제 군함 만드는 특수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다가 뭘 하면 향후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다. 왜냐면 그리고 이제 한국의 조선업 자체가 뭐 세계적인 선진국 수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한 것도 좀 그런 걸 기대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전이 종전이 돼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무기 수요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럽도 지금 사실 이제 그동안 유럽의 방위 산업들이 이제 위축이 많이 되면서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전 통해서 다시 이제 부활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지만 향후 한 3, 4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이게 부활하려면. 생산 기지도 만들고요. 네,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땐 K방산이 향후에 좀 그래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계속 있을 것 같다. 다만 이제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뭐냐? 이것도 트럼프예요, 또. 왜냐하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했던 걸 잘 보면 전 세계 지금 전 세계에서 무기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국가가 어딜 것 같아요? 생각했을 때. 어디서요? 전 세계 상대로 무기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 미국 아니에요? 맞습니다. 1위가 미국이에요. 지금도 미국 방산업체들은 호황에 호황을 넘어섰어요. 받은 물량만 해도 한 5년 이상치를 다 받았어요, 지금.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트럼프 대통령이 뭘 했냐면 무기 세일주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위 분담금 압박을 하면서 야, 돈 안 낼 거면 우리나라 무기라도 사야지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2기 행정부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방위 산업 수출 같은 경우에는 각 나라의 국력의 차이가 거기서 다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미국보다는 국력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한테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야, 네 방위분담금 깎아줄게. 대신에 미국산 무기 사.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그게 약간 변수긴 한데, 만약에 미국 내에 가서 뭘 하면 정말 좋은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제 국내 방산업체 이제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더 이상 국내 시장에만 안주해서는 안 된다. 사실 이번에 이렇게 좋은 기회가 특히 이제 22년도에 대규모 방산 수출했고,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추가 수출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정말 우리나라 방위 산업이 글로벌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돈도 있고 그런 한 시기가 왔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 제안을 하는 게 미국 내 방산 스타트업을 좀 인수에 나서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제 미국 내 좀 발판도 만들고 어차피 제일 큰 시장은 세계에서 미국이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은 또 지금 이제 어찌됐든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도 고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동맹국들이 좀 도와줬으면 하는 부분도 있고 특히 이제 유지 보수 정비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MRO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MRO 관련돼 가지고 저도 이제 얼마 전에 11월 달에 이제 하나오션 거제 사업장을 갔는데 생각보다 이 MRO 시장이 되게 크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 해군 함정들 MRO 시장이 굉장히 크고 지금 사실 이제 미해군의 군수지원함 MRO 사업을 하나오션이 하고 있는데 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한 척 하게 되면 제가 정확한 금액은 들었는데 이제 되도록이면 외부엔 얘기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정확한 금액을 말씀 못 드리는데 보통 척당 한 번 이렇게 하면 수백억씩 남아요. 수백억씩 남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쪽에서 요구를 하는 게 뭐냐면 배만 고치지 말고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도 메이드 인 코리아로 좀 바꿔달라.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부산 경남 지역에 조선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선소들과 연관된 뭐 중소기업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그런 데서 이제 그런 부품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단순히 배만 정비하는 게 아니라 배에 들어가는 부품도 만들고 그러다 보면 우리 조선업이 또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조선주도 상당 부분 이 지금 이제 강세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상시장의 그 정통 강자 독일, 프랑스 당국이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냥 지금 독일, 프랑스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크라이나 터지자마자 막 이제 기존에 이제 산업들이 다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이걸 다시 복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 주문을 하면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그 몇 개월 전에 영국 자주포 사업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영국 육군이 뭐 정치 외교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자주포 RCH-1호를 선정을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잘 보시면 지금 폴란드의 그 계약 맺은 거에 따라서 시점에 맞춰서 그때 그 지금 다 물량을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영국에서 군사 전문가들의 한의가 아니 폴란드는 한국산재 사서 저렇게 제때 물건을 받는데 우리가 계약한 독일 자주포는 언제 받을지 기약이 없다 지금. 그러니까 독일하고 계약한 나라들이 다 그런 지금 문제 겪고 있어요. 왜냐면은 일단 아시다시피 독일이 과거에는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이었지만 그렇죠.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도 좀 비슷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돈 내고 지금 이제 계약을 했는데 이게 안 받쳐주니까 생산 기반이 안 받쳐주니까 이게 제때 물건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면 향후 한 5년간은 K방산이 글로벌화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세계 시장에서 지배력이 좀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우리도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코로나19 영향이 방산에 아직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항공, 우주, 방위산업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지금 이제 원가에 반영이 되거든요. 물론 다른 나라도 다 올랐지만 이런 것들이 좀 심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국산화 비율이 높은 장비들 뭐 전차 자주포 이런 것들은 사실 해외 시장에서 꽤 경쟁력이 있는데 거기 국산화율이 한 85%뭐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만든 항공기들 국산 항공기들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국산화율이 뭐 60%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럼 수입해야 되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도 안 좋죠. 거기에 더해서 공급망 문제 때문에 해외에서 들여오는 부품들이 제때 들어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 문제들이 겹쳐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25년 좀 주목해야 될 K방산 아이템이 뭐냐라고 말씀드리자면은 뭐 전차 자주포 같은 기상 장비들, 그 다음에 유도무기, 미사일 이런 쪽은 굉장히 전망이 밝다. 거기에 더해서 미 해군 MRO 사업, 뭐 그다음에 군함 수출 이런 것들도 전망이 밝은데 반면에 이제 국산 항공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 오늘 여러 이야기 여쭤봤는데 북한 정권 무너지면 한반도에 혼란이 오기 때문에 지금처럼 북한 정권 유지되는 게 낫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잖아요. 왜냐면 북한이 이제 뭐 잘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가 뭐 많은 일반인들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뭐 피해를 주거나 이런 건 없는데 뭐 통일이 되면 이게 어쨌든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보니 그런 의견들 나오는데 어떻게 보나요? 뭐 사실은 예전에는 한민족인데 이런 이야기들이 점차 이제 사라져 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저도 그렇지만 어렸을 때 교육을 받았죠. 그렇죠. 통일을 해야 된다고 맞아. 했지만 그냥 개인적인 입장, 전문가적인 입장에 봤을 때는 사실 꺼려지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우리가 또 상당 부분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로는 사실 북한과 우리나라는 격차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독 동독하고는 좀 다릅니다. 독일 옛날에 분단됐을 때 서독은 잘 사는 나라였고 동독도 그나마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는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데도 굉장한 혼란을 겪었거든요. 그리고 안보적인 문제로 봤을 때 제가 제일 우려하는 게 뭐냐면 통일이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압록강, 두만강까지 경계선이 넓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맞닿는 순간 굉장히 피곤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북한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완충구역 역할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대륙 국가들하고 국경선을 맞대는 순간 이게 또 분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우리가 북한이라는 존재를
생각해야 될 게 되게 많다. 일종의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완충구역 역할을 해주는 거고. 사실 지금 뭐 아시다시피 바다 서해만 보더라도 맨날 저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하고 저거 난리를 치는데 만약에 땅이 붙어 있으면 그리고 이 대륙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이 땅에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면 판도라의 상자를 열 수도 있다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제일 좋은 건 북한이 뭐 무너지더라도 경착륙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북한도 민주주의 체계를 가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종의 지금의 조선 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닌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고 그 뒤에 뭐 대한민국과 협의를 통해서 뭐 연방제를 하든 다른 방식을 선택을 하든 결국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남북한 통일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어떤 기업가가 위기에 공존할까요? 그 지금 사실 남북한이 겪고 있는 문제가 네.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뭘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공통적이요? 네. 뭐 북한만 따로 치면 뭐 식량난 같은 게 있을 텐데 공통적인 거. 공통적. 남북도 마찬가지지만 인구 감소인가요? 그렇죠. 북한도 인구 감소하고 있구나. 북한도 문제가 그러니까 북한은 식량난으로 인한 인구 감소. 우리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가 발전돼서 인구 감소되는 거고 산업이 발전되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문제가 되게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북한 인구가 지금 사실은 뭐 2천만이라고 하지만 과연 실제 인구가 2천만이 될지 제가 1,000만 수준일 수도 있는데 저게 이렇게 되면 정말 큰일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인구 감소가 이렇게 지금. 지금 중국도 그래요. 중국도 심각합니다. 인구 감소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2035년 되면 10억 이하로 인구가 감소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세계에서 제일 많은 인구가 제일 많은 국가가 인도로 바뀝니다. 인도는 아직도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 이제 동북아 국가들이 겪고 있는 문제,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지금 다 인구 감소 문제가 있고 북한은 이제 산업 발달에 인한 인구 감소가 아닌 식량난으로 인한 인구 감소죠.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가장 큰 문제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 한민족이 이렇게 되다 보면 존재가 위협받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과연 어떻게 보면 통일이라는 그 과정이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4년만큼 이제 전쟁에 그리고 이제 안보에 관심이 많았던 적이 또 잘 없었던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위원 영상 찾아보는 거 그만큼 안보의 이제 위협이라든가 걱정이 많으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에 25년이 더 불안한 것 같아요. 그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도 외교 안보를 하고 사는지만 많은 분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 상황을 폭풍 전야로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상황. 그러니까 뭐가 나올지 지금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25년도에는 이 폭풍 전야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긴 한데 과연 뭘 들고 나올까? 저 사람이. 그게 상당히 다들 궁금해 하거든요. 이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우리 개개인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을 지금 이제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1월 20일. 네,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이 안보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을 재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중국을 옥죄는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이제 뭐냐면 제가 이제 10월에 이제 싱가포르 친구를 만났어요. 네. 이 친구도 지금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방산업체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싱가포르에 부동산이 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지고. 근데 그 배경이 뭐냐? 돈 많은 중국 애들이 돈 싸들고 다 지금 싱가포르 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홍콩에 또 제 친척이 한 명 있는데 그 투자회사에서 일을 해요. 그 친구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홍콩도 돈 많은 애들은 돈 빼서 다 싱가포르 간다고. 중국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지금 돈 싸들고 다 싱가포르 가는 거예요. 왜냐면 싱가포르는 투자 이민이나 이런 게 잘 돼 있거든요. 네. 그리고 세금을 거의 안 내 또. 네. 그러니까 싱가포르로 많이 가거든요. 근데 이 중국에 돈 있는 애들이 지금 돈 빼돌리는 수단을 생각하는 게 비트코인. 비트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돈을 싱가포르로 가지 말고 미국으로 와. 미국에 투자해.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재원을 쓱 빼내는 일종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인민폐를 누를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중국에서는 지금 비트코인 불법이잖아요. 불법이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또 그러면 이제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이제 브릭스 국가들이 자기네들만의 비트코인 같은 거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런 걸 또 통해서 중국도 암호화폐에 또 뛰어들 수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 지금 다음 정부가 해야 될 게 사실 그겁니다.
우리도 지금 만약 이런 트렌드로 간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걸 진짜 정부 입장에서 하든가 아니면은 뭔가 규제를 완화하든가. 규제 완화 아니면 육성책을 내놔야죠 이제. 네, 2025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1월 22일 트럼프 집권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중에 또 이슈가 생기면 위원님 모시고 좋은 콘텐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김대현 구자평론가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맞습니다.